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탐색 먼저 그래프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그리고 합계 출산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고 있고 꺾은 선 그래프는 합계 출산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970년대에는 우리 합계 출산율이 자, 몇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나요? 자, 4.53이다. 그쵸? 자, 이때는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평생 4.5명을 낳았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2016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몇으로 확인되죠? 1.17로 확인됩니다. 그쵸? 자, 여성 한 명이 평생 1.17명을 낳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합계 출산율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 요 부분 밑줄 쳐줄게요. 자,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2016년 1.17라는 이제 이 수치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져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이후의 자료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던 2016년에 합계 출산율이 1.17이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20년에는 0.84를 기록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합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0.82입니다. 자, 2020년보다 0.02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저출산 현상 때문이거든요. 자,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다 수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낮지는 않아요. 우리 이웃나라의 일본을 보더라도 0.28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정말 초저출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1번 보면 위 그래프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마 자, 머릿속으로 지금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교차되고 있을 텐데 일단 이제 경제적 부담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옛날에는 무조건 여성의 인생 목표가 결혼으로 종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많은 여자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될까?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초혼 연령, 처음 결혼하는 여자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에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을 했다면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습지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계속 낳았던 시대는 이제 갔죠.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교육비라던가 뭐 식비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 부모님들은 이런 이제 경제적 부담으로 육아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조건 많이 낳아야지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미뤄두는 여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육아에 드는 돈을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본인들이 훨씬 삶을 윤택하게 사는데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부부들을 뭐 딩크 부부라고 하죠. 아니면 반려동물을 같이 뭐 키우던지 이런 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더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은 특히 이제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도 잘해야 되고 육아도 잘해야 되는 원더우먼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요되고 있는 거죠. 해서 이거를 이제 둘 다 잘 해낼 수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과 가정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중고 12년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 4년 거기다가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까지 더하면 약 20여 년 동안을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단 이 출산 육아를 위해서 본인의 그러한 평생을 바쳐온 이런 열심히 노력한 것을 다 이제 미뤄둘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요즘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그럼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 하나 더 써보면 초혼 연령이 상승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결혼하는 여자들의 나이가 예전에는 뭐 20대에 많이 결혼을 했지만 요즘에는 뭐 30대에 사실은 30살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기 힘들죠. 30대 후반 또는 뭐 30대 중반 또는 30대 뭐 일찍 하면 초반. 자, 이때 많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둘, 셋 낳기는 사실 뭐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자리도 잡아야 되고 요새는 집도 사야 되고 집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일단 그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생산 연령 인구, 열심히 왕성하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년층 인구가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즉 이것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출산 현상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뭐 양육 수당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아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원래 한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00만 원 정도로 이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또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그런 경제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출산 장려금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아이가 돌되기 전에 매달 20만 원, 뭐 3살 되기 전에 15만 원, 5살 되기 전에 10만 원, 자 이렇게 매달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자,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해서 이런 이제 그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많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은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육아휴직 가장 많이 대답을 한 항목을 보면 육아휴직을 정착하고 더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이런 직종들은 사실은 이제 3년간의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 비해서 많은 사기업들은 이게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주 아픈데 그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뭐 직장을 빠지고 이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는 이런 젊은 부부들은 사실은 이제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라는 것도 지금 이제 공무원 교사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육아 시간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7세가 되기 전까지 2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일찍 조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찍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늦게 출근하는 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도 육아 시간을 쓰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수업이 다 마무리되고, 자, 그럴 때 시간이 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육아 시간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육아 시간을 사용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으로 간다든지가 가능한 거죠. 자, 지금 학교에서 찍고 있어서 방금 종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성 보호 시간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임신 기간 동안에 하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시간 이내에서 임신을 하면은 몸도 나른하고 이 뭐라고 하죠? 이 헛구역질 이라고 하나? 하는 거 있잖아. 속이 미식거린다거나 또는 뭐 몸이 좀 무겁다거나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2시간 내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일반 사기업은 지금 이게 굉장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그 여자가 일을 하면서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출산과 양육을 할 때 필요한 금전적인 돈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까처럼 100만 원 뭐 이런 거 말고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은 원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자, 해서 이런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확립하고 양성평등 또는 가족 친화적 고용 문화,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자, 이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 옆에다가 보충 설명을 자 쓰면 보육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하나 적어 두고 밑에 여기 자료 같이 볼게요. 텅 빈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 자, 한 국가가 인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2.1명 정도가 돼야 된다. 자, 합계 출산율은 우리 아까 여자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쌍의 부부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체하기 위해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0.1명 정도를 더 낳아야 한다. 자, 이러한 합계 출산율 2.1명을 대체 출산율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대체하는 숫자라고 해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에서 감소되지 않는데 2.1이 안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 합계 출산율의 이제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여기 옆에다가 개발 도상국이 자, 세계 평균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은 세계 평균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보통 지금도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은 합계 출산율이 4가 넘는 나라들이 있어요. 개발도상국은 세계 평균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고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 하나 써둡니다. 자, 그러면 왜 개발도상국이 합계 출산율이 높은가 하면 이건 산업 구조의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농업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그 산업 구조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음으로써 이제 노동력을 확충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그리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자,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출산율이 높아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저출산 현상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고령화 현상이란 자, 전체 인구에서 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삼는 나이가 있어요. 65세. 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밑에 고령화 사회의 구분 먼저 볼게요. 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고령화라는 거는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고령화라는 건. 그리고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초고령, 고령 사회를 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고령화 현상으로 이제 가는 원인은 경제 성장과 의학 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평균 수명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지금 기대 수명이 앞으로 몇 세 시대다, 몇 세 시대가 올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100세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해서 여러분들 때는 더 기대 수명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층 비율이 감소하는 것도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가 지속되면 영향을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죠. 자,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 자,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란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 지금 그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이 혹시 빠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기하게 좀 끊어가면서 들으세요. 자,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을 노동 생산성을 이제 따져보는 건데, 여기서 노동 생산성이 높으려면 노동량이 적고 생산량이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젊은 사람들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좀 나이 드신 노인들이 높을까요? 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력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10시간을 일해도 생산량이 많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은 젊을수록 높습니다. 비교적 적게 일하고 생산량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나라에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 잠재 성장률의 의미를 한번 보고 갈게요. 255쪽에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방금 우리 같이 확인을 했고, 자,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그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년은 보통 몇 살입니까? 정년. 공무원이 정년이 62세거든요. 공무원들의 정년보다 일반 사기업은 훨씬 빠르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은 뭐 40대, 50대에도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62세를 정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30살쯤에 직장을 처음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일찍 자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을 하는 기간보다는 정년하고 나서 사실 그 후에 훨씬 오래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2세 정년 이후에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다면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막막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국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그 젊은 세대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세대 간 갈등,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 고령화 현상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 고령화 현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마련해야 될 대책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여러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해야 되겠죠. 이들이 정년 이후에도 소일거리 삼아 이제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준다면 이들을 국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오히려 마련해주는 게 훨씬 건강한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는데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조금 여기 위에다가 자, 보충적으로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금 피크제의 의미에 대해서 자, 요거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기다가 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 피크제란 자,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 취직하고 나서 정년이 되기 전까지 임금은 계속 이렇게 보통은 올라가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일을 하면서 쌓은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찍 만약에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면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일찍부터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경제적 생활을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사회도 활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부양해야 될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요새는 이제 기대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일정 나이가 도달한 시점부터는 임금을 조금 줄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45세 정도가 가장 활력 넘치고 일도 잘 파악하고 있고 빠릿빠릿한 나이다 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임금을 올려주고 이후부터는 살짝 임금을 깎자는 거야. 그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정년을. 왜냐면 기대 수명이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임금 패키지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지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국가가 보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고용을 보장해주고 정년을 보장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그들을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담해줄 수 있는 그런 부담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사실은 조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일단 조직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자,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조직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고 임금 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350만 원으로 임금이 깎였어. 그러면은 350만 원치만 일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정 나이 이후로는 임금을 조금 축소해서 그 임금으로 청년들 고용을 많이 늘리자. 그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찬성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과 장년층이 노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직종은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자료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제도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저기하게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직종에서 이걸 잘 장단점을 따져보고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 요거 그래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와 총 부양비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자, 총 인구 가장 위에 있고 밑에 생산 연령 인구 보입니다. 자, 그리고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렇게 있어요. 자, 2015년 이전을 기준으로 같이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2015년 이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015년까지. 자, 총 부양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 연령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해야 될 인구는 비율적으로 조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총 부양비는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015년 이후로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총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생산 연령 인구가 준다는 거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종이 되게 많이 치네요. 자, 생산 연령 인구가 아까 우리 15세에서 64세까지로 예전에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65세부터는 이제 이 노년 부양비를 국가가 들여서 이 노년층을 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5세 이하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국가가 자, 유소년 부양비라고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부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친 게 총 부양비가 되겠죠. 자, 2015년 이후로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노년 부양비도 늘어나고 총 부양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2015년 이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015년 이후로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총 부양비는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번에 보면 2015년 이전에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는데 총 부양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2015년 이전에 여기 볼까요?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거든.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총 부양비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면 근데 총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유소년층 저출산 현상이 심해서 유소년층이 너무나 감소해서 이 유소년 부양비가 오히려 너무 많이 축소돼서 총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총 부양비, 국가가 부양해야 되는 금전적인 비용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가지 써보면 먼저 첫 번째 유소년층의 인구의 감소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는 총 부양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 장 넘겨보면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자료 4번만 보고 마칠게요. 자료 4번에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자, 가를 보면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일정 나이부터 임금액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다. 장년층 임금을 절약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지금 이 입장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장년층 임금을 줄여서 어차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들 고용을 늘리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 제 찬성하는 입장이고, 자, 나를 보면 장년층의 노동시장 장기 체류와 청년 실업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장년층이 이제 정년까지 계속 이제 고용이 된다고 해서 그게 청년 실업 문제를 유발하는 것과는 지금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장년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은 대체관계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청년층이 비교 우위에 있는 직종과 장년층이 비교 우위에 있는 직종이 다르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직종과 장년층이 주로 일하는 직종이 다르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그게 꼭 청년층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장년층이 이걸 반대한다라는 거는 그냥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삭감하지 말라는 거죠. 임금을 깎지 말라. 자,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간상 넘어가고 요거 자료 4번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도 40분이나 됐네요. 자, 혹시 너무 말이 빨라서 듣기 힘들었다라고 하면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 중간중간 저기하게 잘 끊어가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거기까지 수업하면 우리 통사는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나게 돼요. 자, 학습지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사 진도를 다 나가면 여러분들 등교하고 나서는 우리 그 통사 시간에 한국사 진도가 부족하다면 한국사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